이건 못 받아들이겠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 중에 기계 그리고 뭐 컴퓨터, 기계 학습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오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그걸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었던 기계랑은 다르고요. 사람이 공부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얘는 수학도 글로 배웁니다. 뭐든지 글로 배우고 뭐든지 책으로 배우는 애예요. 그래서 얘한테 어떻게 하는 되게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예. 2 더하기 3은 뭐야? 그럼 당연히 5라고 맞히는 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계산도 원래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예. 5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6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얘가 그 다음에 아닌데요? 5인데요? 와이프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래요. 예.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언제나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학습이 2021년밖에 안 돼 있어서요. 이게 좀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분이 맞다면 언제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이게 네. 문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네.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챗GPT네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러면 2 더하기 3이 뭐야? 라고 그러면 얘가 6입니다라고 답변을 바꿔요. 이야 변절도 할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창작이라고 할 때 얘는 왜 어떻게 창작을 할까?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제네레이티브라고 하는 것에 이제 답이 있는 건데 우리가 과거엔 검색을 한다고 하면 검색의 결과는 지금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있는 걸 클릭하니까 있는 거 외에는 안 나오는데 제너레이티브라고 하는 건 그때 있는 단어를 갖고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성시킨다. 예를 들면 논문을 자기가 한 1000편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왠지 모르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학습 방식이 뭐냐면 제가 어떤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썰다방에 대한 시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시집을 한 1000권 읽었어요. 예. 그러면 뭔가 내가 시적인 영감이 떠오르는데 썰다방이라는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를 쓸까라고 했을 때 내가 뭔지 모르게 썰다방이니까 뭔가 커피 향이 커피로 가까운 할 수 것 같아. 그러면 썰다방 커피 향 그럼 그냥 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또 향과 냄새 관련된 뭐 이렇게 그렇죠. 쭉쭉쭉쭉쭉. 커피 향 향기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시를 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단어가 다음 나오는 걸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만한 걸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시를 썼는데 이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몰라요. 네. 근데 그걸 갖고 너가 시를 잘 썼어라고 하면 다음부터 시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네, 딱 이런 학습 원리라고 칭찬해주면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 학습받아서 그대로 쓰게 되고. 네네네 그런 방식이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썰다방 얘기를 좀 했는데 인류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없어져도 지금 뭐 없어져도 돼요. 이 정도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번에 이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새로운 직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했지만 대화의 질문을 어떤 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최적화된 답변을 입력하는 걸 꼭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근데 실제로 이미 우리가 아는 링크드인 같은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치면은 신직업으로 등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직업이 생긴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변호사, 로펌 이런 데에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한 연봉 3, 4억 주고 뽑는 이런 게 글로벌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말을 잘 물어볼 수 있는 변호사를 꼭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거기 잡 디스크립션에 보면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런 워딩도 잘해야 되지만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변호사거나 아니면 로펌에서 조금 일해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와서 우리가 수많은 해외에 있는 판례들을 이 챗GPT로 정리하는 일을 할 건데 이거에서 너가 좀 명령어 넣으면서 해라. 그럼 원격으로 해도 되니까 연봉 4억 줄게라는 게 이제 해외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챗GPT가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네, 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설정이나 단어를 넣으면 얘는 말을 정말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 잘하는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게 하는데 이 매끄러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실제로 니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자들이 쓴 기사랑
그리고 실제 챗GPT가 쓴 기사를 같이 데스크한테 주고 이게 어떤 게 괜찮냐 했는데 실제로 원고 수정하는 데스크 이제 거의 뭐 니케이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름 예. 있는 신문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꽤 괜찮아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럴 정도가 나온다고 데스크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뭐 그래 잘 썼네 우리 후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 수준으로 매끄럽게 글을 써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내용만 쓰고 예를 들면 여기서 갑자기 박지원 변호사님 은퇴에 대해서 기사를 써줘. 그럼 갑자기 이제 이 방송에서 단독 내가 은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매끄럽게 쓴다는 자, 거죠. 절대 은퇴할 일 없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누가 쓴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절대 은퇴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1월 31일자로 네. 챗지포트 오픈 AI사에서 네. 이것이 챗봇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별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다 뉴스는 퍼진 다음에 후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주소 다듬으려면 그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일단은 뭐 보고서라든가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해오면 거기 돌리면은 다 걸리도록 자기네들이 준비했다 그래서 1월 31일부터 하는데요. 뭐 시차가 있어서 하면은 그거는 주소 담을 수 없는 가짜 뉴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네 찾아내는 거는. 그게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있겠죠. 네, 어떤 한계들이 있냐면 예.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냐면 해킹하는 거랑 그다음 막는 거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킹도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해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사람이 보고 그걸 공격하는 건데 그렇죠. 그 취약점 역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런 사이트는 이런 구멍이 있으니까 이걸 공격해야 돼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막는 애도 얘를 거꾸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챗GPT가 막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글을 쓰면 우리는 글을 텍스트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 컴퓨터는 글을 그래프나 벡터 값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우리가 글을 잘 써도 이게 쭉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가 못해요. 그렇죠. 네, 글이 이렇게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챗GPT가 쓴 글을 보면 이 그래프가 매끄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역으로 보면 얘는 매끄럽게 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챗GPT가 썼을 확률이 높다. 잘 쓰면 네, 채찍이고 지금 이렇게 못 지금 쓰면 그쵸. 사람이 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참.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그 패턴을 본 누군가가 또 계속 따라-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챗봇 이 관련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도 국내 검색 엔진도 상당히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챗GPT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보다 훨씬 더 전, 네. 최소 몇 개월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비슷한 서비스가 다 나왔었습니다. 뭐죠 그게? 네, 그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리튼 뒤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초고대 인공지능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 빅데이터 SNS 분석할 때 비슷한데 그 SNS 네.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 분석을 하려면 단어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구조가 달라요. 아시겠지만. 어순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어순도 다르지만 단어를 쪼갠다고 생각할 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나는 축구를 좋아해라고 하면은 영어는 딱 정확하잖아요. I love playing soccer 이렇게 딱 나눠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예. 좋아했다, 좋아할 거야. 너무 다르고 나는 다르죠. 축구를 지금은 언젠가 뭐 별걸 다 붙일 수 있어. 매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침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컴퓨터가 단어로 딱딱딱 쪼개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어떤 이 언어와 관련된 학습을 할 때 네. 결국 우리나라의 한국어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혹은 한국 특화된 연구진들이 항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에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 이런 초고대 인공지능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